해설사 프로그램 개발 2차 시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스토리텔링.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탐험가 웅용수입니다. 명품 해설 프로그램이 되려면 좋은 기획과 또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흥미로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해설의 기획이 필요한 이유는 방문객마다 지질공원을 찾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단순 여행객부터 학습을 위한 학생, 그리고 자연에서 통찰력을 얻고 싶어하는 기업체까지 그들이 방문의 목적에 맞는 이야기가 있어야만 방문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만의 해설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설 시나리오 기획 방법. 우선 해설 시나리오 기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지질공원 해설에서 이 시나리오 기획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방문객마다 지질공원을 찾는 목적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크게 지질공원을 찾는 대표적인 세 부류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이 바로 여행객들이죠. 자, 이분들은 지질공원에 찾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만나기 위해서 지질공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하겠죠. 자, 그리고 또 사진을 찍고 여행을 한 다음에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식도락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맛집도 찾을 테고요. 그리고 이 먹는 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찾기 때문에 이분들에 맞는 특화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질공원을 많이 찾는 분들은 아마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들의 지질공원을 찾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교사분들이다 보니까 교수 학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질공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생생한 그런 현장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아주 흥미로운 과학 수업을 하고 싶으신 거죠. 두 번째로 교사분들이 지질공원을 찾는 이유는 바로 야외 조사 때문인데요. 그 교사분들께서는 지구과학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과학 교사 연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현장에 와서 단순히 학습 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질학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의 과학자들처럼 실제 야외 조사를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목적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이런 지질공원을 찾음으로 인해서 약간 힐링을 하는 그런 여가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또 많은 찾는 방문객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일 텐데요. 이 학생들이 지질공원을 찾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런 학습을 하긴 했는데 실제 현장에 와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실제 책으로만 보는 거랑 책에 나와 있던 현장에 와서 직접 지층도 보고 또 암석도 만져보는 거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지질공원 해설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직업으로서 한번 그 특성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질공원을 찾는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진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요 나이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주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질공원 해설의 어떤 시나리오를 기획을 하실 때 이렇게 특징별로 어떤 방문 목적이 있는지를 나름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놓고서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기획하신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흥미로운 아마 해설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방문객들의 특성을 이해하셨더라면 그 방문객이 맞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기획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객들이 지질공원을 찾는 이유는 주로 여가적인 측면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최대한 이분들이 지질공원에 갔다 와서 나중에 SNS에 사진을 올리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여행객들로 하여금 지질공원의 매력에 빠지게끔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 지질공원의 약간 과학적인 그런 정보보다는 이 지질공원에 얽혀 있는 설화라든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자연경관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작가들의 그런 문화 공간을 좀 소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분들의 아주 맞춤화된 그런 해설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찾는 그룹 중에 하나가 또 교사분들이죠. 자, 이분들한테도 이분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질공원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결국 이 교사분들이 요즘처럼 그 흥미로운 컨텐츠만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이 과학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려면 이 지질공원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가치와 연계된 생태, 고고학적인 이야기까지도 같이 어울러서 정보를 주셔야만 이 교사분들이 이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에 가면은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산 쇠설층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자, 그곳에 방문을 했을 때 단순히 화산 쇠설층이 어떤 형성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월봉 근처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산 지형과 신석기 유적지가 어떤 관련이 있나?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화산 활동이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만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 뭐 도시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죽게 되고 이런 안 좋은 측면만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분, 화산이 분출할 때 이 화산 분화구 안에서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무기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무기물들이 풍부한 토양이기 때문에 이 신석기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화산 지형 주변에 이렇게 마을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형과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은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훨씬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생태적인 부분인데요. 자, 분명 지질공원은 지질학적인 어떤 그 사실과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된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질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는 약간 다른 지역보다 다른 생태 환경을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곳을 보더라도 화산 지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곶자왈이라는 독특한 생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질학적인 특징이 생태 환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설을 해주시면은 아마 교사분들이 지질공원을 찾았을 때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전달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정보도 중요하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안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게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지질공원 해설사로 이렇게 전직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질 해설사 분 중에 한 분께서는 제주도에서 지금도 해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분 이야기가 아마 해설사들의 도전기로 가장 재미난 일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께서는 16살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 바다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소라 전복을 따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이쪽으로 헤엄쳐 가보니까 바닷속에 뭔가 동굴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쪽으로 헤엄쳐 가봤더니 바닷속의 땅바닥이 밥그릇처럼 패여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과학적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가 그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되면서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귀한 거를 나만 알면 아깝다,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다라고 해서 지질공원 해설사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리 3번을 떨어지셨대요. 왜냐하면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려면 지질학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녀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지질학 공부를 하시려고 하니까 잘 습득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번째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약간 시나리오를 바꿔서 당시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님들, 저는 솔직히 육지 위에 드러나 있는 화산 지형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잠겨있는 해저 화산 지형은 내가 해녀니까 더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해설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해설사가 되질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셔갖고 이제 해설사가 되셨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박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산학자 분들은 바닷속에 있는 해저 분화구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직접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이 해녀 할머니를 잘 육성을 해서 해설도 하시고 또 이 바닷속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찍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좋은 파트너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해설사가 되셨거든요. 자, 그래도 지금도 일주일에 3일은 해설을 하시고 3일은 바닷속에 들어가시는데 요즘에는 고프로라는 수중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셔갖고 직접 해저 화산 지형을 찍어서 그 자료를 화산학자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화산학자들이 그 자료를 보고서 직접 해저 분화구를 연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이 해녀 할머니가 이 지질공원 해설사가 돼서 멋지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아마 이 지질공원을 찾는 학생들한테도 호기심도 전달이 되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그 해설 프로그램에 하나의 이야기로 잘 만드셔갖고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 지질공원을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질공원을 찾는 그 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보통 지질공원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직무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뭔가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물론 그 지질공원의 과학적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결국 기업의 목적은 뭔가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외국에 있는 그 지질공원들의 어떤 선진 사례들을 잘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꼽으라면 하와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와이의 사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1년에 방문할 수 있는 여행객의 숫자가 1000만 명에서 약 1300만 명으로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하와이처럼 아름다운 곳이고 넓은 땅이면 더 많은 사람을 받아서 더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와이가 이렇게 인원수를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와이는 1년에 10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인프라만 유지한 채 새로운 건물을 짓지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연 환경이 잘 보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와이에 방문을 해서 장기간 머물면서 돈을 많이 소비하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와이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들이 하와이보다 더 많은 방문객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 하지만 관광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하와이가 훨씬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하와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지질공원에 방문을 했을 때 단순히 개발이라는 게 무조건 건물만 짓고 또 호텔만 지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의 로열티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지질공원의 어떤 그 경제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라면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라면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께서 단순히 이 지질공원, 지질 여행을 바라보는 아마 좀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타겟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마 해설을 하신다라면 이분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차별화된 이야기 발굴 방법.
네, 여러분들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방문 계획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구체화시킨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차별화된 이야기를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겉모양이 그럴듯해도 그 알맹이가 재미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별화된 이야기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차별화된 이야기를 발굴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바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뜬금없이 지질공원 해설을 이야기하는데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서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현장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1시간짜리 최고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의 어떤 그 이야기를 발굴하실 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해외 지질공원의 모습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잘 인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해설 프로그램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제가 다큐멘터리를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BBC 다큐멘터리는 너무 유명해서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BBC 다큐멘터리에서 만든 경이로운 지구와 경이로운 우주 시리즈를 보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지질공원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 지역들을 배경으로 찍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지역에 있는 이 지질공원과 유사한 형성 과정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든지 생태 환경 그리고 동물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 포인트로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타겟별로 그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소스를 잘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KBS를 비롯해서 공중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이런 다큐멘터리 아키하이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로 구입을 해서 보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플랫폼을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클립으로 잘 정리된 것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보시고서 지금 내가 지질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는 그 지질공원이 선정되기 훨씬 이전부터의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와 그리고 현재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데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질공원과 관련된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 그 지역의 모습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담은 곳은 바로 지역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큐멘터리나 채널을 보실 때 주로 이제 인기 있는 프로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 다큐멘터리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역 방송사의 그런 아키하이브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시사 교양 카테고리에 가시면은 기존에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수작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찾아보시면은 실제 이 우리 지역의 지질공원을 연구하는 지역 전문가가 누군지 또 이 지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내외의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코멘트라든지 인용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구체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차별화된 이야기를 발굴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경험이 저는 최고의 해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해설사가 되면서 달라진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해설사 분께서는 해설을 하실 때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정말 어렸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놀이터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여기가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그런 어떤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설사를 도전하시면서 겪었던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를테면 암석의 이름이 외워지지가 않아서 그것들을 계속 종이에 그리고 종이에 써서 계속 외우고 했던 그런 것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청중들께서 이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전문가지만 다 우리처럼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몰입감을 주는 그런 해설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국내외 지질공원에 다녀온 경험이야말로 또 다른 측면에서 최고의 해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지질공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도 다녀오시고 국내의 다른 지역의 지질공원에도 많이 갔다 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를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실 때 예를 들면 화산이다 그러면 한 지역의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라 제주도 또 울릉도 또 한탄강 이런 국내에 있는 화산 지형들에 갔다 온 경험을 토대로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마 또 청중들로 하여금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질공원과 얽힌 여러분만의 기억들을 끌어올려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려면 그 지질공원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분들만 제가 지질공원 해설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지질공원의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지질공원을 해설을 하시면서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놀았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공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해설의 포인트로 삼으시면은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시면서 만났던 그 방문객들의 이야기도 해설 포인트로 잘 정리하시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제가 알고 있는 해설사분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다음에 초반에는 방문객들이 많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더라도 머무르는 시간이 10분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일단 경치가 이쁘니까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목이 마른데 주변에 카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데 주변에 식당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서 사진만 찍고서 다 돌아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질공원이 조금씩 알려지고 방문객들하고 이제 유대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이제는 공부를 하고 지질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해설만 듣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지질공원에 방문을 하니까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분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도 또한 계속 공부를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이제 되게 기분이 좋게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지질공원을 방문했고 이 방문했을 때 만족도가 높았던 방문객이 이 지질공원을 홍보하는 홍보 대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방문객들 이야기를 또 잘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지질공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 발굴. 이번에는 지질공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흥미로운 정보를 발굴을 하려면 지질공원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의외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외성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지질공원과 관련된 고고학이라든지 역사, 문화, 이 생태적 관점에서 지질공원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질공원 일대에 고고학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한탄강 지질공원에 가면은 가장 저는 이 지질공원과 고고학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탄강 주변에는 다양한 선사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선사 시대에 살았던 이 인류들이 이런 그 지질 환경에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떤 생활 풍습들을 남겼는지를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고학적인 이야기들을 또 잘 결합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질공원을 연구한 국내외 연구자입니다. 아니,
지질공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 학자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지질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접 국가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에서 해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인접해 있는 중국이라든지 또 인접해 있는 일본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논문이나 그런 사료들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지질공원을 해설을 할 때 또 다른 의외성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역사 속 기록에 담겨 있는 지질공원의 모습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950m입니다. 그런데 이 한라산의 높이를 처음으로 잰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19년 전에 독일의 기자이면서 지리학자였던 지그프리트 겐테라는 사람이 한라산의 높이를 최초로 쟀고 또 한라산과 제주의 존재를 유럽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분이 1900년도에 중국 상해의 볼일을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제주 인근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름 사이로 솟아있는 한라산의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때 봤던 한라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어서 1년 뒤인 1901년도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 사람들도 한라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라산은 제주 사람들한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파란 눈의 이방인이 와서 한라산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허용이 안 됐겠죠. 자, 그런데 이 겐테가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이 한라산에 올라가서 뭔가 훼손하거나 훔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네가 영적인 존재로 여기는 이 한라산의 높이를 정밀하게 재서 그 기록과 정보를 당신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한라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독일에서 가지고 왔던 이 기압계를 가지고서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자, 그리고 2달 정도 제주도를 더 여행을 한 다음에 독일에 돌아가서 당시 독일 최대 유력 일간지였던 쾰른 신문에다가 겐테 박사의 제주 여행기라는 칼럼을 연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이 겐테 박사가 이런 문장으로 본인이 느꼈던 제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놨는데요. 내가 한라산에 올랐을 때 마치 왕이 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한라산처럼 웅장한 산이 솟아있고 그 산 정상에서 내려다봤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런 경이로운 경치, 이런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지구상에 과연 몇 군데나 있겠는가라고 감탄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꼭 우리의 시선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역사 속에 담겨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리고 지나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지질공원의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으신 그 지질공원의 역사 속의 자료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의 해설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흥미로운 소재가 돼서 탐방객들로 하여금 더 지질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먼저 방문객에 맞춘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나만의 해설 스토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할 때에는 다큐멘터리에서 해설 포인트를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지질공원과 연계된 의외성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스토리텔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